정권 사죄하라! 안해! 지금이라도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놓은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잡을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고 싶은 나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다시 다짐합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경제와 안보를 이렇게 무너뜨려 놓고 흔들 수 없는 나라 이야기하는 이 정부,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입니다. 광복절 경축사에서 아무도 흔들지 못하는 나라를 만들자고 역설했는데 단 하루도 지나지 않아 북한이 대한민국을 흔들고 나선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의 진척에 명백히 역행하는 일이죠.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언론에서 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점에서 비판, 의혹 등을 제기하고 있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혁명 하자고 하지, 또 폭력 혁명 하자고 하지, 무장봉기까지 들고 일어나자고 전부 하지. 조국 후보는 이석기 아로보다도 대한민국에 훨씬 더 위험한 인물이다. 국회에 가서 소상하고 진솔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8월 16일 정치부에 시작합니다. 고반장, 조금 전에 이제 영상에서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지만 북한이 오늘 단거리 발사체를 또 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고도 약 30km, 비행거리 약 230km의 단거리 발사체 2발을 동해상으로 쐈는데요. 네. 이 문재인 대통령이 대화를 어렵게 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라고 촉구한 지 하루 만에 이렇게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쐈습니다. 네, 북한이 6일 만이라는 거죠, 발사체 자체는.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네. 북한은 이뿐만이 아니라 조 평통령의 입장문을 통해서 네. 문 대통령의 이 경축사를 또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아까 들으니까는 군사분계선에서 한 50km밖에 안 떨어진 지점에서 굉장히 가깝게. 예. 그죠? 그렇게 쐈다는 걸로 봐서는 역시 이제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반발의 강도를 높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최 반장. 그 지난주에 저희가 지난주가 아니라 이번 주군요. 제가 어제가 광복절이라 저는 이랬습니다. 민주평화당 의원 11명의 탈당이 오늘부터 이제 발효가 된 거잖아요. 네. 그럼 다음 일정은 어떻게 돼요? 정동영 대표에 좀 반대하는 의원들이었잖아요. 이제 네. 신당 창당 준비 작업에 나서겠다라고 밝혔고요. 네. 그러니까 내년 총선에 새로운 당을 만들어서 출마를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네. 자, 이에 대해 정동영 대표, 이 선거철 유랑단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저희는 네. 통상 이제 선거철 때 그러한 사람을 두고 뭐 철새라고 부르는데 네. 정동영 대표 뭐 유랑단에 불과하다라면서 좀 가치를 폄훼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들어가서 얘기 좀 이어갑시다. 갑시다. 네, 반장들 자리에 앉았으면 정치보도를 시작하죠.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서 일본 쪽에서는 두 가지의 반응이 일단 감지되고 있습니다. 대화와 협력을 촉구한 데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도 연설 한 번으로 달라지는 건 없다,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야 한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일본 언론을 통해서 소개된 일본 정부 관계자의 발언이고요. 아직 그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 발표는 아닙니다. 하지만 일본이 강제징용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라라고 얘기한 걸로 봐서는 일본이 우리한테 공을 역시 넘기는 거기 때문에 일본 측의 입장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다만 독도훈련 또 광복절 이렇게 이어지면서 한일 간의 관계가 파국을 맞을 거다라는 예상도 있었지만 일단은 더 악화되지는 않고 그 다음 주에 본격적인 외교전이 펼쳐질 텐데 대화와 협력을 조금이라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분위기는 만들어졌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신반장 발제 때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일본에서 수입되는 폐 배터리 또 폐 타이어, 폐 플라스틱에 대한 방사능, 중금속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적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지난 8일이죠. 일본산 석탄재 폐기물의 방사능을 전수조사하겠다, 정부가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 조치에 이은 후속 대책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외교적인 노력이 시작될 분위기다라고 얘기했는데 외교는 외교고 아직 한일 갈등 상황이 근본적으로 달라진 건 없기 때문에 조치는 계속해 나가겠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입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속보를 보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 미국 내에 선거 유세장에서 다른 나라를 위해 돈을 지불하는 데 지쳤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나토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하면서 이 얘기를 한 건데 저희가 이제 계속 짚어봤지만 최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이슈화됐잖아요.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능히 짐작해 볼 수 있는 발언이기도 합니다. 역시 올해 방위비 협상 난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정치보이는요. 먼저 신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어제 광복절 메시지와 오늘 일본 측 반응부터 알아보고요.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등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을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관련 속보 내용도 알아봅니다. 그럼 먼저 신혜원 반장의 발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일본의 대화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일부 긍정적 평가를 하면서도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공은 한국에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죠. 다음 주로 예정된 지소미아 연장 결정, 또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한일 관계의 2차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오늘 신반장 발제에서 관련 속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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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결대로 회상하라! 이진하고 저 차니까 그냥 죽기 전이라도 소식이라도 하고 죽었으면 좋겠는데 나 눈 감고 갈 것 같아. 근데 누가 이 시간 가는 이 시간이 이렇게 하루같이 바쁘게 가는데 어떻게 한일 갈등이 그 어느 때보다 깊은 요즘 74주년을 맞은 어제 광복절은 그래서 더 큰 의미를 가졌습니다. 종일 궂은 날씨였는데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촛불문화제에는 1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함께 자리를 지켰습니다. 자, 경축식은 충남 천안의 독립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15년 만입니다. 문 대통령은 백색 두루마기 옷을 정갈하게 차려 입었습니다. 자, 무엇보다 일본을 향해서 어떤 메시지를 보낼지가 관심이었는데요. 그에 앞서 우리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걸 강조했습니다. 해방 직후 한 시인은 광복을 맞은 새 나라의 꿈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새 나라. 외세의 침략과 지배에서 벗어난 신생 독립국가가 가져야 할 당연한 꿈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어떤 위기에도 의연하게 대처해온 국민들을 떠올리며 우리가 만들고 싶은 나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다시 다짐합니다. 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서 이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함축한 말입니다. 약 30분 분량의 경축사 말미에는 오른손을 높이 들어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기도 했는데요. 문 대통령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다는 평가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또 그 길을 강조하는 대신 대화를 제안했습니다. 일본이 지금이라도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직접적인 맞대응으로 확전에 나서기보다는 계속해서 외교적 해결의 가능성을 열어둔 겁니다. 수출 보복 조치의 부당함을 지적하면서도 한일 갈등의 단초가 된 강제징용 또 위안부 문제는 구체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나라든 자국이 뿌리에 있는 부분을 무기화한다면 평화로운 자유무역 질서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성장한 나라가 뒤따라 성장하는 나라의 사다리를 걷어차서는 안 됩니다. 평창에서 평화의 한반도를 보았듯이 도쿄올림픽에서 우호와 협력의 희망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청와대는 경축사 영어 번역본과 함께 이례적으로 일본어 번역본도 제작을 했습니다. 한일 관계의 민감함을 고려할 때 메시지의 정확한 전달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일본 언론들도 앞다퉈서 소식을 타전했는데요. NHK는 일본에 대한 비난의 톤을 눌러서 외교적 해결을 서두르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극우 매체로 분류되는 산케이신문도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서 분명히 톤이 바뀌었다라고 했고요. 다만 일본의 수출 규제가 변화를 이끈 것이다. 대응 수단이 없어서 마음이 약해진 것이라는 설득력이 없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 일본 정부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현재까지는 묘지부동입니다.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은 강제징용 문제 해결이 먼저라면서 문 대통령이 국제법 위반 상황을 시정하는 리더십을 발휘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대변인격인 스가 관방장관은 우리 정부가 맞대응 카드로 내놓은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지적했습니다. そもそも今回の韓国側の処置について、その根拠や理由の詳細がこれは明らかにされていません。現時点でそういう状況で予断を持ってお答えることは差し控えたいと思います。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아베 총리인데 예상했듯 아직은 변화가 없습니다. 자, 8월 15일은 우리에게는 광복절이지만 일본에서는 종전기념일, 바꿔 말하면 패전일이죠. 아베 총리는 14명의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7년 연속 공물을 헌납했습니다. 또 정부의 추도식에 참석해선 반성과 사죄의 뜻은 밝히지 않은 채 일본이 입었던 피해만을 강조했습니다. 先の大戦では300万余の同胞の命が失われました。広島や長崎での原爆投下、東京をはじめ各都市での爆撃、沖縄における地上戦などで無残にも犠牲となられた方々。 자,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까요? 즉위 후 첫 종전기념일 행사를 치른 나루히토 일왕은 깊은 반성을 언급했습니다. 자, 깊은 반성, 이 부친인 아키히토 일왕이 처음 사용한 말인데요. 일본 언론들은 새 일왕이 평화에 대한 부친의 의지를 계승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戦後の長きにわたる平和な歳月に思いをいたしつつ、ここに過去を顧み、深い反省の上に立って、再び戦争の惨禍が繰り返されぬことを切に願い、 광복절이 한일 갈등의 1차 분수령이었다면 2차 분수령은 24일이 연장기한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즉 지소미아 파기 여부와 또 28일로 예정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시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28일 이후에도 실질적인 규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대화의 문이 열릴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한일 외교부는 다음 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한중일 3국 외교장관 회의에서 이 한일 간 양자회담을 갖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은 다음 주에 제가 전하는 대신 박현주 반장이 자세히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저는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대화 손짓에도 변화 없는 일본, 다음 주 지소미아 외교장관 회담 2차 분수령입니다. 네, 신반장 다음 주 어디 가는 모양이죠? 내 사인 안 했는데 아직. 그렇죠. 네. 제가 휴가 가 있는 사이에 양 반장이 많이 괴롭혔잖아요. 다음 주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누굴요? 저를 괴롭혔잖아요. 아니 뭐 없으니까요. 그렇죠. 네, 좋아요.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대한 일본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 기류로 나뉘는 분위기죠. 아까 이제 신반장도 소개했지만, 다만 그 전에는 강경 일변도의 서로가 이제 한일 양국이 강경 일변도의 반응이었다면은 약간 다른 기류도 감지는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일단 문재인 대통령의 대화 제의에 대해서 확실히 톤이 바뀌었다, 유화 제스처를 보냈다 이렇게 평가하는 하나의 목소리가 있고요. 또 다른 쪽에서는 연설 하나로 뭐가 바뀌겠느냐, 한국이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야 한다 이런 기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의 분위기가 공존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자,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잡을 것이다라고 했었는데요. 자, 이 같은 연설에 대해서 NHK는 일본에 대한 비난의 톤을 눌러서 외교적 해결을 서두르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요미우리 신문은요, 일본 정부가 경축사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이번 연설이 징용 문제에 대한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와야 다케시 방위상이 이 경축사는 다른 발언과 비교하면 상당히 모더레이트, 온건한 형태라고 말한 것을 예로 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국장 사인 없으면 휴가 못 가는 건가요? 나 처음 알았는데. 못 가죠. 나중에 얘기하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중요해요. 네. 일단, 알아봐야 돼요, 규정을. 네, 알겠습니다. 네. 하지만 이 징용 문제가 이 해결되거나 양국 관계가 또 회복되는 계기를 당장 만들기는 쉽지 않다고 내다본 언론이 대다수였습니다. 자, 니혼게이자 신문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재인 정권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일본에 굴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야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타협점 찾기 쉽지 않다. 서로 한 걸음 양보 못하는 상황에서 대립이 지속될 것 같다. 이런 분석을 하더라고요. 네, 광복절을 계기로 해서 양국 관계가 더 악화된 측면은 없지만 일본 정부는 뚜렷한 입장 변화를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을 통해서 부분적인 발언이 소개는 되지만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아직 없는 거고요. 사실 일본의 과거사 인식 전환만 있었으면 두 나라 관계가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일단 또 다음 주에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가 예정이 있는데요. 이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 문재인 대통령이 국제법 위반 상황을 시정하는 리더십을 발휘하길 바란다. 그러니까 한일 갈등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강제징용 판결에 있어서 한국 너희가 해결책을 내놔라 한다는 일본 정부 기존 입장을 반복한 셈이죠. 네. 자, 어제가 우리에게는 광복절이었고요. 일본에게는 종전 기념일, 그러니까 패전일이죠. 아베 총리는 전쟁 가해자로서의 책임에 대해서 7년 동안 입을 다물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아베 총리 2012년 2차 아베 내각 발족 이후 지금까지 7년째 반성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일본이 입었던 피해만을 강조했고요. 또 태평양 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도 7년 연속 공물을 헌납했습니다. 아베 총리의 측근들 또 극우 성향의 다 함께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의 일본 의원 한 50여 명이 또 야스쿠니를 집단 참배하기도 했습니다. 네, 어제 뉴스룸에서 이제 야스쿠니 신사 앞을 좀 연결해 보기도 했는데 정치인뿐 아니고 일본 전역에서 우익들이 몰려들었더라고요. 네, 일부 사람들은 군국주의 시절 일본의 군복을 입고 나타나거나 또 다 같이 태평양 전쟁은 침략 전쟁이 아니다 이런 현수막을 펴들기도 했고요. 또 기미가요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곳곳에 지금 보시는 우길기도 눈에 띄었고요. 자, 이렇게 과격한 우익 외에도 조용하게 또 야스쿠니를 찾는 일반 참배객들도 상당히 많아서 한때 신사 바깥까지 긴 줄이 늘어서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아이들까지 데리고 참배를 하는 부모들도 있었습니다. 네, 조용한 시민 참배객들도 많았다는 얘기였는데 반대로 아베 총리를 규탄하는 집회도 꽤 많이 열렸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일본 총리관저 앞에서만 오전과 저녁 두 차례에 걸쳐서 아베 정권을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 집회에서는 일본이 한국 사법부의 징용배상 판결에 따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고요. 또 이 전쟁 범죄에 대한 사죄와 보상을 요구하는 집회 참가자들이 야스쿠니 신사 근처까지 행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참가자들은 LED 촛불을 흔들면서 야스쿠니 노, 아베 반대, 개헌 반대 구호 등을 외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군복을 입은 사람들도 아까 눈에 많이 띄었는데 우익단체 회원들이랑 충돌은 없었나요? 네, 이 행진이 진행되는 동안 우익단체 회원들이 이렇게 접근을 가까이 해오는 그런 상황도 있긴 했는데 경찰 수백여 명이 막아서면서 물리적인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자, 광복절이 한일 갈등의 분수령이었다면은 2차 분수령, 아까 이제 신반장이 캘린더도 소개했지만은 다음 주 지소미아 연장 여부, 그리고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 시행, 또 조금 전에 이제 속보도 나왔습니다만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되겠죠. 네, 일단 이 지소미아 그러니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연장하느냐 파기하느냐를 결정하는 시한이 오는 24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신혜원 반장이 휴가가 있는 동안 어떤 식으로든 그게 연장할지 말지를 결론이 나는 상황인 건데요. 앞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 신뢰 결여와 안보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나라와 과연 민감한 군사정보 공유를 유지하는 게 맞는지를 포함해서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입장 밝힌 바 있습니다. 최근 방한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도 이 지소미아 연장을 요청한 상황이라 파기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또 내부 분위기도 이 초반에 파기론에서 다시 신중 모드에 힘이 실리는 상황이라고도 합니다.
네, 그 전에 이제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이 열릴 예정이고 한일 외교장관이 따로 만난다는 속보가 조금 전에 들어왔는데 아무튼 다음 주에 한일 양국이 논의할 시간이 충분히 있겠네요. 예, 그리고 그 휴가 말인데요. 네. 휴가 제한이 이 네. 괴롭힘 방지법에 저촉이 된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사인 안 해도 아니, 그냥 휴가 제한은 내가 한다는 얘기는 안 했는데 그러니까 사인을 안 했다고만 얘기했는데. 예, 그러니까 사인 팩트만 안 해도 그냥 얘기했는데. 가도 된다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알았어요. 네. 아무튼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무튼 오는 21일쯤에 뭐 방금 말씀하신 그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가 열리는데 자, 이걸 계기로 해서 한일 양자 회담 또 따로 지금 추진 중인 상황이라는 거죠. 만약 여기서 긍정적인 뭐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된다 그러면은 아까 국장 말씀하신 대로 9월부터 줄줄이 이어지는 정상급 다자 외교 무대에서 한일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 다음 달부터 유엔 총회 비롯해서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 또 에이펙 정상회의 잇따라 지금 예정된 상황입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양 반장도 언급했지만 다음 주 한중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이 따로 한일 외교부 장관 회담을 추진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의 속보가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확한 아직은 뭐 일정이 확정된 건 아니고요. 지금 추진 중이니까 저희 회의 도중에 속보가 더 나오면은 다시 한번 다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일본 수출 규제 조치 관련해서 안보상 문제로 수출을 막는 건 무역 질서를 저해한다. 이런 내용의 일본 정부 보고서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이 그동안 주장해온 내용과 완전히 저촉되는 거 아니에요? 배치되는 거 아니에요? 모순된다고 볼 수 네. 있는데 자, 일본의 경제 산업성이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단행하기 불과 닷새 전에 낸 보고서입니다. 2019년 연례 불공정 무역 보고서라는 문서인데요. 안전 보장을 이유로 한 수출 제한 예외를 쉽게 인정하면 자유무역 질서가 저해되고 또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해쳐서 무역 투자 자유화를 저해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보고서 발간 후에 아베 총리도 G20 정상회의에서 또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했었죠. 자, 이 보고서가 일본 정부의 한계 또 모순을 드러냈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논리적 기반이 부실한 것을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자, 다음 주에 국제 외교전이 한창일 거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정부가 G7 정상회담을 앞두고요. 국제 여론전에 박차를 가하는 그런 분위기죠. 네, 오늘 24일부터 이 프랑스에서 G7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아시다시피 일본도 G7 이 회원국이기 때문에 아베 총리도 이 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자, 우리 정부는 주요국들을 상대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의 부당함을 알리는 지금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중인데요. 자, 윤승구 외교부 차관보는 이탈리아와 독일을, 윤강현 외교부 경제외교 조정관은 프랑스와 영국을 각각 연쇄 방문했습니다. 또 미국에는 이태호 외교부 2차관이 내주 다음 주 방문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고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도 조만간 캐나다를 방문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거는 뭐 그 한일 관계는 아니지만 그 문재인 대통령 관련한 뉴스니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 기자협회 창립 55주년을 맞아서 보낸 영상 축사에서 다시 한번 가짜 뉴스 부분을 강조했네요. 가짜 뉴스가 넘쳐나는 세상이고 진실이 더욱 중요해졌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번 주 초에도 얘기했지만 아무튼 가짜 뉴스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총력전으로 진행이 될 그런 분위기는 분명해 보이네요. 좋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제목을 잡을게요. 한일 내주 지소미아 외교장관 회담 분수령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최종혁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8.9 개각의 장관급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 자료가 국회에 접수되면서 본격적인 청문 정국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특히 야권은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칼날 검증을 벼르고 있는데요.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에 이어서 재산을 둘러싼 의혹 등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야권의 파상 공세에 맞선 철통 방어에 나서고 있는데 최 반장 발제에서 국회 분위기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국회에 닥친 최우선 과제 바로 인사청문회죠. 이 장관급 후보자 7명에 대한 청문회는 다음 달 2일까지는 마치는 게 원칙입니다. 자, 여당은 한 사람의 낙마자 없이 무사히 임명을 마쳐야 하는 목표를, 또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문제가 인사라고 보는 만큼 단단히 벼르고 있습니다. 자, 특히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벌써부터 뜨거운데요. 자, 야권의 조국 불가, 조국 반대라는 파상 공세에 맞서 민주당은 조국 수호, 조국 방어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청문위원이기도 한 한국당 김진태 의원, 이 줄곧 문제 삼은 국보법 위반 처벌 전력에 대해 이런 의혹을 제기합니다.
조국 후보가 직접 제작한 산호맹 기관지 우리 사상이라는 책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여기에 무장 봉기까지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조국 후보는 이석기 아로보다도 대한민국에 훨씬 더 위험한 인물이다. 자, 이처럼 한국당이 연일 조국 후보자의 국보법 위반 처벌 전력을 문제 삼는 데 대해 민주당은 철진한 낡은 색깔론이라고 맞서고 있죠. 자, 여기에 더해서 민주화 세력 대 독재자의 후예라는 구도를 만들어 이 정치적인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전략도 내세웠습니다. 김대중 노무현의 길과 박정희 그의 후예들의 길이 경쟁하고 있는 이 현실에서 김대중 노무현의 이름으로 멋지게 승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 내역에 대한 의혹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부인과 두 자녀 한 사모펀드에 10억 5천만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자, 계약된 74억 5,500만 원을 출자하기로도 했는데요. 자, 이 펀드 총 규모의 74%에 달하고 자, 후보자 재산보다도 18억 원이 많다 보니까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돈으로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었는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20대인 두 자녀가 각각 3억 5,500만 원을 출자하기로 약정하고 5천만 원씩 납입했다고 하는데 자금 출처도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자, 여기에다 한국당 민경욱 의원은요, 투자 시점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민정수석이 되고 2달 뒤에 관급공사 관련성이 의심되는 펀드에 투자를 했다라면서 이 청와대에 들어간 걸 한미천 잡는 기회로 생각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해 후보자 측 약정 금액은 유동적으로 정한 것이고 또 위법한 부분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점에서 비판, 의혹 등을 제기하고 있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 가서 소상하고 진솔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자, 국회는 지금 인사청문회 외에도 각 당이 처해진 상황 어느 하나 녹록치 않은데요. 자, 지지율 정체에 빠진 자유한국당, 장외투쟁을 통해 지지층 결집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을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대며 특단의 대책을 예고했던 황교안 대표. 자, 이번 주말부터 광화문 광장으로 나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시 거리로 나가서 청와대를 향해 인사 문제 그리고 대북 정책 전환 등을 촉구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당 내에서도 이렇게 거리로만 나가는 건 답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대통령께서 정말 이렇게 불통으로다가 일방적인 정치를 한다고 하면은 저희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지 적당하게 장애투쟁 한두 번 하는 것은 저는 별 효과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필요하면은 의원직이라도 저는 걸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손학규 대표의 퇴진을 놓고 내용이 길어지고 있는 바른미래당. 그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자, 그날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손 대표, 그날이 오면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추석 때까지는 제3대 그림이 그려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때까지 이를 만들기 위한 초석으로 당의 지지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하면 저는 그만두겠습니다. 자, 지금 그날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자, 물론 그 이후 당의 분열이 가속화되면서 이 지지율 10% 달성, 현실적으로 어려워지자 사실상 번복을 했죠. 그러나 손 대표가 이 데드라인으로 정한 추석이 지나도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는다면 이 당내에선 손 대표의 측근들도 참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침묵하고 있는 호남 의원들까지도 이 약속은 꼭 반드시 지켜야 된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지금은 이제 안철수 유승민 계열 의원들만 손 대표 퇴진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는 대다수 의원들이 90% 이상 의원들이 손 대표 퇴진에 나설 겁니다. 자,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이 민주평화당처럼 될 수 있다는 건데요. 정동영 대표의 퇴진을 요구했던 비당권파 의원들은 일찌감치 예고했지만 오늘로써 공식 탈당을 했습니다. 자, 14일 지급된 정당 보조금까지는 받은 다음에 탈당이 되도록 한 건데요. 당직자들의 급여 문제 등을 고려한 그야말로 이별에 대처하는 최소한의 예의였을까요? 자, 기자회견과 동시에 탈당을 했더라면 보조금은 2억 4천만 원 정도였겠지만 덕분에 평화당 6억 4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자, 평화당은 탈당 후 의원 5명이 남게 됐죠. 자, 이 가운데 박주현 의원은 실제
바른미래당 당적입니다. 사실상 평화당 당적의 의원 4명이라는 건데요. 즉 6석의 정의당보다 더 쪼그라든 겁니다. 따라서 앞으로 여야 정당을 소개할 때는 의석수 기준으로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그리고 평화당, 정의당 순이 아니라 정의당, 평화당 순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산호맹 사모펀드 의혹, 조국 청문회 벼르는 야당입니다. 네, 청문 전국이 이제 바야흐로 한창 절정을 향해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요. 물론 아직은 시작 부분이지만 벌써부터 특히 이제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여야 공방은 치열하게 전개가 되고 있고,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나온 얘기지만 조 후보자 가족이 총 재산보다 많은 금액을 사모펀드에 투자한 부분을 야권이 문제 삼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조국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후보자 가족은 74억 5,500만 원을 사모펀드 블루코어 밸류업 1호에 출자하기로 출자 약정, 투자 약정을 했습니다. 후보자 가족의 총 재산 56억 4,244만 원보다 많은 금액입니다. 투자 약정을 한 시기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되고 2달여가 지난 시점으로 실제로는 이 조 후보자의 부인이 9억 5천만 원, 또 두 자녀가 각각 5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자, 일부 야당에선 재산보다 많은 금액을 어떻게 조달하려 했는지, 또 20대 자녀가 어떻게 7억 원의 이 투자를 약정했는지 해명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산호맹으로 사회주의 혁명을 추구하다가 사모펀드로 자본주의적 재테크를 했다 하니 눈부신 변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구나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하기로 약정한 돈은 해당 사모펀드의 투자 약정금 총액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쯤 되면 조 후보자 가족이 해당 펀드와 특수 관계에 있었던 게 아닌지 의문을 갖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자, 조국 후보자 측은요, 이 재산 형성, 재산 거래, 자녀 증여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라면서요, 이 법령에서는 공직자와 가족의 주식, 그러니까 직접 투자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을 뿐이지 펀드 같은 간접 투자에 대한 규제는 없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습니다. 즉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진 투자라는 얘기죠. 자, 약정 금액에 대해선 유동적인 총액 설정으로 이 계약상 추가 납입 의무 없다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블라인드 펀드 특성상 어느 종목에 투자가 됐는지 모르고 현재 손실 중으로 알고 있다라고도 했습니다. 또 조 후보자가 투자한 이 사모펀드 대표도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요, 처음부터 실투자금 10억 원을 통보했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이 펀드에 가입하게 된 배경에 대해선 그거는 투자자의 개인정보라면서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조 후보자 입장에서는 합법적인 투자의 영역이었고 특별히 이익을 본 게 없다라는 그런 설명이고요. 오늘 이제 추가로 나온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은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 재임 시절에 배우자 소유 아파트를 친동생의 전 부인에게 넘기는 등 일종의 위장 매매를 했다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각종 세금을 뒤늦게 냈다는 부분도 오늘 조간신문부터 시작해서 정치권에서 계속 주장을 하고 있죠. 네, 한국당 주광덕 의원에 따르면 조 후보자 부인은 2017년 11월 부산 해운대구의 아파트를 조 후보자 동생의 전 부인 조모 씨에게 3억 9천만 원에 넘겼습니다. 주 의원은 조 후보자 동생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와 관련한 구상금 소송과 관련해서 위장이혼을 한 의혹이 있다면서 이 동시 부동산 위장 매매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자, 후보자 측은 실거래가 맞고 당시 고위공직자로 1가구 2주택 보유 부분이 걸려서 처분한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후보자 부인은 또 인사청문 요청안 제출 직전 종합소득세 2건을 납부하고 또 지난달 10일에도 2015년 종합소득세를 뒤늦게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 주광덕 의원은요, 이렇게 위장 이혼, 위장 매매 의혹과 함께 위장 전입 의혹까지 지금 제기를 하면서 조 후보자 가족이 위장 삼관왕이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주광덕 의원이 오늘 오후에 기자회견을 방금 전에 했죠. 기자회견을 한 내용이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조 후보자 위장 전입 의혹이 좀 여러 건 제기가 되고 있는데 특히 울산대 조교수로 근무하던 시절인 1999년 10월 이 딸과 함께 한 달 반 동안 이 부산에서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로 주소지를 옮긴 것을 놓고 당시 딸의 학교 배정을 고려해서 위장 전입을 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도 지금 제기가 됐는데
하지만 후보자 측은 이 공직 후보자 7대 배제 원칙에 해당하는 위장 전입은 없었다라는 입장입니다. 아시겠지만 현 정부는 2005년 이후에 이 2회 이상, 2번 이상의 위장 전입한 사람을 배제한다라는 걸 기준을 삼고 있잖아요. 자, 후보자 아들이 또 5차례 입대, 입영 연기를 한 것에 대해서는 이 외국 학교 생활로 인해 늦춰졌고 현역 3급 판정을 받아 내년에 군 입대를 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이제 야당의 주장이지만 아무튼 조국 후보자 청문회가 대단히 뜨거울 거라는 것을 저희가 익히 예상해 볼 수 있겠고요. 오늘 출근길에 조국 후보자는 각종 의혹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청문회에서 충분히 소상히 설명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지금 야권에서 초반부터 가장 문제 삼고 있는 대목 중에 하나는 이념적인 부분이잖아요. 특히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을 문제 삼고 있는데 아까 한국당 김진태 의원 발언도 잠깐 나왔지만은 특히 과거에 무장봉기를 주장했다? 이런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죠. 네, 김진태 의원은 이 조 후보자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과 또 조 후보자가 제작, 판매에 관여한 이 산호맹 산하의 남한사회주의과학원, 소위 사과원 기간지 내용을 근거로 해서 조국은 이석기보다 위험한 인물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김진태 의원 얘기 들어보시죠. 국가기관을 해체하자는 대목이 나옵니다. 우리의 헌법기관을 다 없애버리고 민중위원회로 가자, 이런 뜻입니다. 이석기 아로 사건과 같은 국가 전복을 의심할 수 있는 대목, 이 우리 사상 2호 41쪽에 보면 무장봉기까지 언급이 됩니다. 그야말로 여기는 대놓고 폭력혁명 정당을 만들자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강도가 경찰청장이 되겠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또 김 의원의 기자회견장에는 보수 성향의 서울대생 모임으로 알려진 서울대 트루스포럼 소속 학생들도 참여를 해서 조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들은 조 후보자가 편협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면서 공직자는 물론이고 서울대학교 교수직에서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개인의 자유와 존엄성을 보장하는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지 못하고 도리어 수많은 사람들을 끔찍하게 유린하는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체제로의 전복을 꾀하는 교수님은 대한민국의 공직자, 교육자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조국 교수님의 조국은 대한민국인가요? 북한인가요? 네, 이념적 논란 관련해서는 조국 후보자가 그동안 입장을 밝힌 게 있으니까 아마 관련한 추가 입장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입장 관련해서 계속해서 청문회에서 이념 공방 관련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보여지고요. 인사청문회 일정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속속 정해지고는 있죠. 네, 일단 이 여야 간 불꽃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같은 경우에는 야당이 조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고 또 일각에서는 이 청문회 보이콧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만큼 일러야 9월 초쯤에 그러니까 가장 늦게 열릴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됩니다. 반면 이 국회 과방위는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가장 먼저 26일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이어서 28일에는 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했고요. 자, 이 농해수위 같은 경우에는 29일 김현수 농립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조성우 공정거래위원장과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를 열어야 할 국회 정무위는 아직까지 일정을 조율하지 못했습니다. 네, 청문회 외에도 지금 국회 현안들이 산적해 있고요. 무엇보다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같은 경우에는 8월 말로 활동 시한이 끝나는데 아직까지 특별히 진전 사항이 없는 거죠? 지금 활동 시한이 한 보름여 정도 남았는데 네. 아직까지 그런 상황입니다. 이달 말까지 이제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아시다시피 쟁점은 이거죠. 정개특위 제1소위입니다. 한국당에서는 위원장을 민주당이 하니 제1소위 위원장은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이 기한을 연장한 것일 뿐이니 기존대로 민주당이 계속 해야 한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거죠. 이와 맞물려서 이 사개특위 회의도 열리지 않고 있는데 자, 민주당은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법안을 무산시키려 하는 거 아니냐. 반대로 한국당은 민주당이 특위를 건너뛰고 법안을 법사위와 본회의에 상정하려는 의도 아니냐. 이렇게 서로 의심만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달 말까지 이 특위에서 의결이 되는 절차가 불발이 되면 지금 법안 패스트트랙으로 상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사위에 자동으로 회부가 됩니다. 최장 90일 동안 심사에 들어가고요. 또 법사위에서 마저도 처리가 되지 않으면 본회의에 자동으로 또 부의가 되고 최장 60일 동안 논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마저도 안 되면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이 되죠. 자, 일정대로면 내년 1, 2월쯤에는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 여지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4월 15일 총선은 개편된 선거제도 하에서
하에서 치러질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요. 그러나 앞서 전해드렸듯이 이 민주평화당은 지금 뭐 탈당으로 분당이 된 상황이고 바른미래당도 내용이 깊어지고 있어서 패스트트랙 연대가 그때까지 뭐 유지될 수 있을지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또 뭐 지역구 감소 등 우려에 따라서 민주당 내에서도 이탈표가 나올 수 있는 등 여러 정치 역학 관계도 변수가 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는 결국에는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의 합의에 따른 결단이 중요할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앞으로 이제 청문회 얘기를 본격적으로 다음 주에도 많이 할 것 같네요. 오늘 기사는요, 조국 후보자 관련 얘기로 잡겠습니다. 조국 산호맹 사모펀드 위장 전입 논란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양원보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서울 광화문 일대는 오전부터 저녁까지 각종 집회로 어수선한 분위기였습니다. 광화문 세종대왕상을 기준으로 해서 옛 일본 대사관 방향으로는 노 아베 집회가 열렸고요. 남쪽 서울시청 방면으로는 보수단체의 집회가 열렸죠. 특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인 전광훈 목사가 주도한 집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하야 촉구 주장이 나오는 등 상당히 격한 분위기 속에서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오늘 양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소식과 다른 정치권 뉴스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수단체 집회 어제 크게 두 갈래였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자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 전광훈 목사가 주도한 이 범국민대회가 있었고요. 또 우리공화당과 다른 친박단체 이 3년 만에 랑데뷰를 했다죠. 예, 만났다죠. 태극기 연합집회 이렇게 두 갈래였습니다. 자, 문재인 정권을 반대한다라는 점에서는 모두 결을 같이 했지만 한기총 집회는 문재인 대통령 하야, 또 이 우리공화당 집회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이렇게 지향점이 좀 달랐습니다. 자, 먼저 전광훈 목사 쪽 보시죠. 장대비가 내리는 가운데서도 우비 입고 우산 쓰고 정말 교회 부흥회하듯이 열띤 분위기였습니다. 자, 무대에 오른 연사들 중에 단연 이목을 집중시킨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목보대 투혼 불사르고 있는 주옥순 엄마부대 봉사단 대표입니다. 예, 많은 환호가 쏟아지던데요. 전광훈 목사 이렇게 소개합니다. 엄마 방송에 주옥순 권사님이 설교합니다. 권사님 두 손 들고 아멘. 권사님 나타났습니다. 주옥순 대표가 권사님이셨군요. 그렇구나. 자, 좋습니다. 주옥순 권사님 역시 이 호칭이 달라지니까 사람이 쓰는 말도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저번 일본 대사관 앞에서 아베 수상님 사죄드립니다 회견 때하고는 뭔가 많이 달라진 느낌 이렇게요.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저 자신부터 회개하고 이 나라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토대 위에 반드시 저 문재인 정권을 하야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자, 하지만 이날 집회 이 주인공 누가 뭐라 해도 전광훈 목사 본인이었죠. 자, 지금 이 집회로 청와대가 문 대통령이 벌벌 떨고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문재인이가 지금 바지가 다 젖었습니다. 오줌을 싸가지고 여기 얘기를 다 듣고 지금 오줌 쌌어요. 자, 전광훈 목사 그동안 대국민 약속했던 게 하나 있었죠. 1000만인 하야 서명 열심히 받아서 문재인 대통령 8월 15일까지 끌어내자고 할 거예요. 라고 했었죠. 자, 과연 그 약속 지켜냈을까요? 결과 공개합니다. 이렇게요. 여러분들이 저의 방송을 들으시고 눈물 섞여 여러분들이 서명을 하셔서 이제 오늘 아침부로 360만이 넘었습니다. 그러면은 당초 약속에서 640만 명이 모자른 건데 말이죠. 결국 실패하셨군요. 자, 이번엔 우리공화당 집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제 집회 당연히 조원진, 홍문종 공동대표가 메인이었지만 반가운 얼굴들, 뉴페이스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 반가운 얼굴, 고등학교 시절 우리 국장 때문에 전교 1등 못했다는 그 한을 간직했던 비운의 사나이 강용석 변호사입니다. 한동안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렇게 볼 수 없었는데 이렇게 무대에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 저렇게 현장을 찾았습니다. 남해당 행사 오기 쉽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들어보시죠. 대통령이라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이란 말도 안 쓰겠습니다. 문재인, 이 문재인이 참말은 하나 했어요. 뭘 했는지 아십니까?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만들겠다. 그 맞지 않습니까? 자, 광화문에서 이렇게 보수단체 집회가 열리고 있던 그 시각, 비슷한 시각,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앞서 청와대 발제에서 보셨듯이 광복절 기념식 진행 중이었죠. 자, 김원웅 광복회장 기념사를 읽다가 일본 정부를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 특히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한 거죠. 우리 정부는 일본의 경제 보복에 잘 대처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의연하게 잘 대처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께 격려의 심찬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신 이 장면이 두 가지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하나는 김원웅 광복회장의 이른바 문비어 천가 논란, 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이 박수 패스 논란입니다. 먼저 이 김원웅 광복회장에 대해서는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노골적인 문비어 천가를 낭독한 거 좀 남사스럽다, 채통을 지켜달라, 뭐 이런 지적을 했더군요. 자, 황교안 대표의 이 박수 패스 논란은 더 뜨거운 논쟁거리인데요. 먼저 민주당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의도적으로 예를 표하지 않은 것은 공당의 대표로서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입니다. 자, 하지만 한국당에서는요, 지금 장난하냐 뭐 이런 반응입니다. 엊그제 수석 대변인에서는 물러났지만 여전히 SNS를 통해서 황교안 대표 할 말을 하고 있는 민경우 의원 SNS에 이런 걸 올렸습니다. 야당 대표 연설 듣고 시키는 대로 박수나 치는 허수아비로 아냐 우린 기쁨조가 돼야 되느냐 뭐 이렇게 발끈했습니다. 자, 같은 시각 민경우 의원도요, 인천에서 열린 광복절 기념식을 참석했는데 나도 그거 듣고 박수 안 쳤다라면서 황교안 대표에게 연대감을 표하더군요. 자, 그런데 민경욱 의원 말이죠. 이 사진 한번 보시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렇게 어제 이 광복절 행사 도중에 저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사진이 찍힌 겁니다. 일단 사진만 보면 박수를 안 쳤다기보다는 못 쳤다, 칠 수 없었던 게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소식까지요. 일본 화장품 회사 DHC 계열 DHC 테레비 어제 광복절 방송에서도 또 비난하더군요. 언론 자유를 외쳤던 입장문 냈던 저 회사 대표 직접 출연을 했습니다. 이 양반 DHC 코리아 대표의 사과문 발표, 지난 화요일 그 사과문 발표 그거 협박에 못 이겨서 한 거다 주장합니다. 이렇게요. でこれ出さざるを得なかった状況というのがですね、全員殺すというような、脅迫電話が複数回あったそうで、殺す、はい、でもこれを出した後に警察の保護されながら皆さんご帰宅なさったということなんですね。 자, 그런데 알고 봤더니 경찰에는 그런 신고 접수 한 건도 없었다고 합니다. 예,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자, 민경욱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사진만 봐서는 자는 것처럼 보이긴 하네요. 근데 본인이 또 생각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논란 정도로만 일단 정리를 하고, 조금 전에 소개한 DHC 테레비죠. 테레비 대표이사라는 거죠. 그 사람 얘기대로라면은 DHC 코리아 측의 사과문, 저희가 이제 속보로 전했던 내용이지만은 결국은 뭐 살해 위협 등 여러 가지 그 기타 요인에 의해서 등 때밀리듯 협박에 못 이겨서 한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 자, 그렇게 되면은 또 우리가 지난주 얘기했던 것과 전혀 다른 얘기가 펼쳐지는 거잖아요. DHC 코리아 측의 입장은 나온 게 있나요? 저희가 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려고 전화를 했는데 네. DHC 코리아 측이 지금 전화를 받지 않는 전화 안 상황이고요. 받아요? 네, 뭐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언론사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자, 네티즌들은 협박 전화를 하고 싶어도 전화를 받아야 협박을 할 거 아니냐라면서 그 일본 DHC 테레비 측의 이 주장에 대해서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정말 100번 양보해서 일부 국내 소비자들의 항의로 사과문을 냈다고 하더라도요, 저런 식으로 일본에서 뭐 무책임하게 말해버리면은 DHC 코리아 측의 입장은 또 뭐가 되는 건가요? 특히 이 DHC 코리아에서 일하는 한국인 직원들 상당히 지금 곤란한 처지인데, 이들의 처지를 조금이라도 걱정을 했다면 뭐 협박에 못 이겨서 억지 사과했다, 이런 주장은 할 수가 없는 거겠죠. 자, 일각에서는 그냥 한국 법인을 버리는 카드로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네, 어제도 그 유튜브에 나온 영상을 뭐 부분적으로 봤더니 JTBC 얘기를 많이 하던데, 전 일본어를 몰라서 알아들을 수는 없었는데
어떤 내용이라고 합니까, 고반장? 네, 보니까요, 이 아리모토 가오리라는 여성 저널리스트가요, 이 JTBC는 3년 전 최순실의 태블릿 PC 문제를 맨 처음 보도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을 주도했던 언론사다라고 하니까요, 이 진행자가 그 방송국이었군요. 그런데 도대체 왜 우리를 타깃으로 하는 겁니까? 라고 하면서 뭔가 이번 보도에 정치적인 의도가 깔린 것 마냥 그런 몰아가는 뉘앙스의 발언도 하더라고요. 네, 어처구니 없는 반응이군요. 그러니까 뭐 문제가 되니까 보도를 하는 거지 타깃으로 삼는 것도 아닌데 하여간 계속해서 가짜 뉴스 관련한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분위기인데 뭐 이쯤 되면은 무시하는 게 더 나을 것도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자, 어제 서울 도심 집회 뭐 굉장히 많이 열렸는데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추가로.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 광화문 세종대왕상을 기준으로 해서요, 이 북쪽 옛 일본 대사관 방향으로는 일본 아베 정부 규탄 목소리가 울려 퍼졌고요. 남쪽 이 서울시청 방면으로는 우리 정부를 비난하는 이 보수 단체들의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자, 먼저 뭐 아베 규탄하는 목소리, 어제 오후 2시 광화문 광장 북측에서 이 민주노총이 주도를 했습니다. 이 주최 측 추산 약 10,000여 명이 참가를 했고요. 아베 정부의 경제 보복 규탄했습니다. 오후 6시에는 같은 장소에서 약 750여 개의 시민사회단체가 연합한 아베 규탄 시민행동에 이 아베 규탄 촛불 문화제가 열렸는데요. 이 촛불을 든 약 10만 명, 주최 측 추산이긴 합니다. 시민들이 모여서 노 아베, 지소미아 폐기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특히 촛불 문화제 참가자들은 일본 대사관을 거쳐서 인근 지역까지 도보로 행진을 한 뒤 자진 해산을 했습니다. 네, 아까 양 반장이 소개했던 대로 보수 단체들은요, 그러니까 두 갈래로 진행을 나눠서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유한국당 미디어 특위가 오늘 국회에서 어제 집회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이 주요 언론이 이 보수 단체의 광복절 집회 보도 외면했다, 일절 안 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10만 명이 넘게 운집한 대규모 보수단체 범국민대회, 이 KBS, MBC, SBS 같은 지상파 언론에서 이렇게 사라진 반면 규모가 훨씬 작은 친정부 집회는 모든 방송에서 집중 보도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언론들이 관제 언론으로 전락하고 있다면서 언론의 대오각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는데요. 저희는 보신 대로 이렇게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일본 상품 불매 운동, 범국민운동으로 번지고 있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다들 확인을 하셨고 저희도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한국 불패 신화를 낳고 있던 유니클로의 타격이 숫자로 계속 확인이 되고 있네요. 네, 불매운동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회사, 대표적인 회사가 바로 유니클로인데요. 한 달 사이에 국내 카드 매출이 70%나 급감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 소속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전국 유니클로 매장 카드 매출액을 비교해봤더니 불매운동이 본격화되기 전인 6월 넷째 주 59억 4천만 원에서 지난 7월 넷째 주 17억 7천만 원으로 무려 70.2%가 급감했다는 겁니다. 또 같은 기간 무인양품과 ABC마트는 각각 58.7%, 또 19.1%가 줄었다고 합니다. 일본 관광 산업의 피해 규모도 속속 집계가 되고 있죠, 고반장. 네, 그렇습니다. 여름 휴가철에도 불구하고 일본 현지 신용카드 사용 눈에 띄게 줄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오키나와 등 일본 주요 관광지 4곳에서 한국인이 사용한 8개 카드사 매출액은 6월 넷째 주 164억 8천만 원에서 7월 넷째 주 133억 8천만 원으로 약 18.8%가량 줄었다고 합니다. 특히 오사카가 가장 큰 폭인 31.5% 감소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해외여행이라는 것이 이제 미리 예약을 하고 그걸 또 취소하게 되면 수수료를 물어야 하는 그런 상황인 걸 감안해 보면 이 정도도 상당한 규모라는 해석입니다. 일본산 맥주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부동의 1위를 지켜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확실히 시장에서의 영향이 크다면서요? 네, 무려 10년 동안이나 수입 맥주 시장에서 1위를 지켜왔죠. 일본 맥주 이 3위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지난 6월과 비교해서 7월 수입액이 딱 이렇게 반토막 났다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수입차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달 일본 브랜드 수입차는 2,674대가 팔리면서 6월보다 32.2% 줄었고요. 또 이 회장의 극우 혐한 행각으로 논란을 낳고 있는 일본의 저가 호텔 브랜드 이 아파 아실 텐데, 자, 여가 플랫폼 업체인 야놀자 이 호텔 관련한 상품 팔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한국인들의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일시적이다, 성공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성공한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던 일본인들이 지금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개인적으로 궁금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건 조금 다른 방향의 불매 운동인데요. 네. 배우 송승헌 씨 전 여자친구로도 이렇게 낯이 익죠. 유혁비 씨인가 아니에요? 국장은 또 어떻게 아세요? 좀 알아요. 예.
연예계에 관심은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아무튼 이 유혁비 씨가 SNS에 이 나는 홍콩 경찰을 지지한다. 그러니까 홍콩 경찰이 지금 시위대를 진압하고 있는데 그런 홍콩 경찰을 지지한다. 홍콩은 여기서 그러니까 홍콩 시민은 부끄러운 줄 알라. 뭐 이런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당연히 중국 당국의 입장을 거들고 나선 거죠. 자, 그러니까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의 네티즌들이 유혁비 씨가 이제 주인공을 맡기로 하고 지금 아마 촬영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디즈니 영화 그 뮬란에 대한 보이콧에 나서겠다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SNS에 해시태그를 달아서 보이콧 뮬란 뭐 이렇게 다는 게 지금 뭐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유혁비 씨가 중국계긴 하지만요. 국적은 미국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죠? 맞죠? 예. 네, 미국으로 알고 잘하시네요. 있고요. 좀 알아요. 네, 그 영화가 내년 3월인가 2월인가 3월일 거예요. 3월 개봉이라는데 그러니까 좋은 영향을 주진 않겠네요. 네. 지금 양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좋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 이렇게 정리할게요. DHC 코리아 살해 협박의 억지 사과 논란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고석승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서 평화통일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또 최근 언급했던 평화경제 구상도 재차 강조했죠. 하지만 북한은 남측과 마주 앉을 생각이 없다는 반응을 내놓은 데 이어서 오늘 오전에는 미상의 발사체를 또 쏘기도 했습니다. 오늘 고 반장 발제에서 자세한 속보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광복절을 맞아 임기 내에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확고히 하겠다고 다짐합니다. 그 토대 위에서 평화경제를 시작하고 통일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앞서도 관련 소식 들으셨는데요. 어제 경축사 상당 부분은 북한 관련 언급이었습니다. 최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 등으로 남북 관계가 다시 얼어붙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문 대통령은 평화통일 청사진을 공개하면서 이 평화체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개최 그리고 광복 100주년인 2045년 원코리아 통일 한국을 강조했습니다. 2032년 서울, 평양 공동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2045년 광복 100주년까지는 평화와 통일로 하나된 나라 완코리아로 세계 속에 우뚝 설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단단히 다지겠다고 약속합니다. 자, 그리고 문 대통령 얼마 전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평화경제를 강조한 바 있는데요. 이 평화경제 언급을 두고 당시 일부 야당들 이렇게 반응했었죠. 어떻게 미사일 쏘는 사람들하고 경협을 한단 말입니까? 어떻게 우리 생명을 노리는 사람들하고 무기 내려놓고 어떻게 그렇게 대화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순기능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남북 경협을 경제 전쟁의 해법으로 삼기엔 당장의 상황이 너무나 급박합니다. 네, 어제 경축사에선 이 같은 반응에 응답하는 듯한 언급과 함께 평화 경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비전 제시도 있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데 무슨 평화경제냐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다 강력한 방위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남과 북의 역량을 합친다면 각자의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8천만 단일 시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한반도가 통일까지 된다면 세계 경제 6위권이 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북한 곧바로 반발하는 입장 내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축사가 전해지자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평통 메시지를 통해서 이전보다 더욱 강도 높아진 비난을 내놨습니다. 아예 남측과 다시는 마주 앉지 않겠다라고 엄포까지 놨습니다. 아래 사람들이 써준 것을 그대로 졸졸 내리읽는 남조선 당국자가 웃겨도 세게 웃기는 사람인 것만은 분명하다. 애써 의연함을 연출하며 북조선이 핵이 아닌 경제와 번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멱설하는 모습을 보면 겁에 잔뜩 찔린 것이 역력하다. 두고 보면 알겠지만 우리는 남조선 당국자들과 더 이상 할 말도 없으며
다시 마주 앉을 생각도 없다. 자, 그러면서 이 방송에 언급하기도 약간 애매한,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는 표현들 다수 썼습니다. 자, 그리고 고사성어도 하나 언급했는데요. 어제 광복절 경축사가 태산명동 서일필 같다라고 했습니다. 태산명동 서일필 원뜻인가 하니까 자, 태산이 떠나갈 듯이 요동치더니 뛰어나온 것은 쥐 한 마리뿐이었다. 이런 뜻인데요. 북측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섬나라 족속들에게 당하는 수모를 씻기 위한 똑똑한 대책이나 타들어가는 경제 상황을 타개할 뾰족한 방안도 없이 말재간만 부리었으니 허무한 경축사, 정신구호의 라렬이라는 평가를 받을 만도 하다. 자, 이뿐만이 아니었죠. 오늘 오전 또 미상의 발사체를 동해상으로 쐈습니다. 벌써 이달 들어서만 4번째입니다. 청와대는 NSC를 소집해서 관련 정보를 분석하고 안보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평화통일 청사진, 평화경제 구상 언급이 나오자마자 이 같은 반발을 하고 있는 건데요. 북미 협상을 앞두고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미국 대신 우리 정부를 걸고 넘어지는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아무리 그래도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관련 이야기 들어가서 좀 더 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평화경제 구상 경축사 하루 만에 북한 대남 비난 공세. 자, 금요 고다방 시간입니다. 어제 74주년 광복절은 정말 더욱 특별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등으로 인한 한일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정말 광복의 의미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날이었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요즘 조용히 입소문이 나면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화가 한 편이 있습니다. 바로 영화 김복동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평화운동가, 인권운동가 김복동 할머니의 삶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인데요. 자, 오늘은 영화를 연출한 송원근 감독이 사연을 보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영화 김복동을 연출한 송원근 감독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영화 김복동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이셨던 김복동이라는 분이 1992년에 자신의 피해 사실을 세상에 처음 공개한 이후에 2019년까지 27년간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죄를 받기 위해서 활동해온 모습을 그리고 있는 영화입니다. 단순하게 어떤 슬프고 우리가 그냥 위로해야 되는 그런 할머니의 이야기가 아니라 희망적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영화라고 많은 분들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저희 김복동 영화를 보시면 이 영화에 발생하는 수익금은 전액 저희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활동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더 관심 가져주시고 더 영화 많이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신청곡으로 이 영화 김복동의 OST로 지금 수록되어 있는 윤미래의 꽃을 신청하겠습니다. 할머니의 마음을 잘 다독여주고 감싸 안아주는 그런 노래인데요. 이 노래 윤미래의 꽃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듣고 싶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일본의 진심 어린 사과를 끝내 듣지 못한 채 김복동 할머니는 얼마 전 세상을 떠나셨죠. 자, 일본 정치권의 적반하장 태도를 보고 있으면 마음이 더욱 무거워집니다. 신청곡 바로 들으시죠. 윤미래의 꽃 들으시고 금요 고다방은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누군가 꽃이 진다고 말해도 난 다시 씨앗이 될 테니까요. 그땐 행복할래요. 고단했던 날들 이젠 잠시 쉬어요. 또다시 내게 봄은 올 테니까. 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광복절 경축사 얘기부터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일본을 향한 메시지에 대해서는 분석을 했고요. 북한에 관한 내용도 많이 있었습니다. 추가 도발을 멈추라는 내용도 있었죠. 예,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 그리고 대남 비난 중단해라 이런 요구 대목이 있었습니다. 불만스러운 점이 있어도 대화의 판을 깨거나 장벽을 쳐서 대화를 어렵게 하는 일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불만이 있으면 그 역시 대화의 장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논의하면 된다라고 한 거죠. 자, 북한을 명시하진 않았지만 최근의 도발 행위를 감안하면 이거는 북한을 향한 공세 중단 촉구 메시지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 북미 협상의 중요성 재차 강조했습니다. 자, 문 대통령은 판문점 회동 이후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북미 간의 실무 협상이 모색되고 있다면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전체 과정에서 가장 중대한 고비가 될 것이다. 남북미 모두
북미 간의 실무 협상 조기 개최에 집중해야 할 때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역할도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여전히 대결을 부추기는 세력이 국내외에 적지 않지만 우리 국민들의 평화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평가하면서 국민들께서도 대화의 마지막 고비를 넘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하지만 아까 이제 고반장 발제에서도 저희가 봤지만요, 그 경축사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요? 격하게 나왔네요, 최 반장. 네, 어제 이 문재인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이 남북 평화 체제 등을 강조한 것을 언급하면서 이 우리를 반대하는 합동 군사 연습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때에 이 대화 분위기니 또 평화 경제니 평화 체제니 하는 말은 과연 무슨 체면에 내뱉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화국 북반부 전 지역을 타격하기 위한 정밀 유도탄 그리고 전자기 임플스탄, 다목적 대형 수송함 등의 개발 및 능력 확보를 목표로 한 국방 중기 계획은 또 무엇이라고 설명하겠느냐라면서 이 명백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우리 그러니까 이 북한을 괴멸시키자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결국 이제 한미 군사 훈련을 뭐 여러 가지 염두에 둔 그런 표현으로 일단 보이는 대목이 많이 있네요. 지금 최 반장이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여야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죠? 네, 여야 모두 북한의 도발과 또 대남 비방을 비판은 했지만 세부적으로 입장 차이를 보였습니다. 우선 민주당은 북한의 이런 대응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그간의 노력을 무색하게 만들 수 있고 동아시아와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북미회담의 조속한 재개, 또 남북관계의 획기적 진전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과 민주평화당도 북한은 더 이상의 도발적 행태를 멈추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라라고 촉구를 했고요. 자, 반면 한국당은 북한에 대한 비판과 함께 우리 정부의 대응도 지적했습니다. 한국당은 논평을 통해서 이 도발과 무기 내 메비우스의 띠를 이제는 끊어야 한다면서 대통령만이 정신승리용 자화자찬으로는 이 연일 터지는 북한의 굿모닝 미사일 도발을 막을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한국당은 오늘 오후에 청와대 앞에서 긴급 안보대책회의를 열고 정부의 대응을 거듭 비판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이 자리에서 대통령이 직접 9.19 남북 군사합의 폐기를 선언해야 하고 그동안 잘못된 대북 정책, 안보 정책에 대해서 국민 앞에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오늘 북한의 발사체 도발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반응까지만 좀 알아볼게요. 큰 의미는 부여하지 않는 분위기죠, 양 반장. 예, 일단 연합뉴스 서면 질의에 아직 공식 입장은 아닙니다만 미국 정부 고위관 당국자는 이렇게 답을 했다네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보도를 인지하고 있다. 상황을 계속 주시하고 있고 우리의 동맹인 한국, 일본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라고 말이죠. 자, 일본은 오늘 이 아베 총리가 직접 관련 입장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 이번 발사체가 일본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미국 등과 협력을 하면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는데요. 한국은 언급하지 않고 미국과의 협력만 강조를 한 겁니다. 네, 호르무즈 해협 파병 관련해서는 휴일 사이에 우리 정부가 청해부대 강감찬호를 파병키로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지만 정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는 그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 이렇게 정리할게요. NSC 북 발사체로 군사적 긴장 고조 중단 촉구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네, 복국장의 60초 프리뷰 시작합니다. 일요일인 18일 서울국립현충원에선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도식이 열립니다. 추도식에선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낙연 국무총리, 여야 5당 대표가 추모사를 하고 2천여 명의 추모객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홍콩 시위 관련해서도 일요일이 중요한 고비가 될 걸로 보입니다. 시위 주최 측이 30만 명 이상의 대규모 도심 시위를 예고한 가운데 시위대와 경찰의 무력 충돌 여부가 중요한 대목입니다. 자, 아까 이제 민주평화당 얘기도 잠깐 해봤지만요. 평화당의 경우에는 분당이 현실화됐지만은 바른미래당 사태도 내분이 심각하죠. 손학규 대표가 일요일에 내년 총선 전략 등을 담은 이른바 손학규 선언을 발표할 거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국회에서는 인사청문회 일정을 잡기 위한 여야 간의 접촉이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자세한 국회 상황 또 일본 수출 규제 관련한 속보 내용에 대해서는 회의 때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5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송 반장 휴가 잘 갔다 와요. 네. 알겠습니다. 네. 왜? 아쉬워요? 네.